일단 오늘 그 파트 2를 진행할 텐데요. 좋은 뉴스는 아닌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50페이지 정도 했거든요. 근데 80페이지를 더 가야 됩니다. 정확히 81페이지를 더 가야 되는데 조금 템포를 빨리 할게. 제가 줄이고 줄였는데 결국은 실패를 해서 약간 욕심이 좀 있어서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좀 전달을 하고 필요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오프라인 미팅도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도 모아서 또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앞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 있는 것들은 방법론을 일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뭐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한 것들 이것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대단한 건 없어요. 다 책을 보시거나 인터넷에서 조직 설계를 뭐 한글로 치시든 영어로 치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그 콜세라나 이런 데서 되게 좋은 컨텐츠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은 내용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차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조직 모델과 조직도에 대해서 조금, 왜냐면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조직 모델과 조직도를 왜 구분해놨느냐를 보면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조직 모델은 조금 더 큰 차원이에요. 조직의,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조직의 철학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조직의 박스와 라인, 아까 말씀드린 조직도는 기본적으로 박스와 라인이에요. 박스와 라인을 통해서 위에 하이러키를 정하고 그거를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스와 라인인데, 그걸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옵션들이 있는 거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조직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죠. 한 군데 있고 한번 조직 세팅한 게 뭐 50년, 100년 가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죠. 이게 항상 바뀐다는 게 문제인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바뀌는 거냐? 인더스트리가 자체가 변하는 거죠. 기술 속도도 바뀌고, 앞으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하는데, 기술의 발전은 점점 더 빨라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계속 뒤쫓아가기에 바빠왔는데, 이걸 어떻게 앞서갈 거냐? 그 웨이브를 얼마나 더 빨리 탈 거냐? 가 관건인 거죠. 그런 걸 잘하는 회사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야후와 구글이라는 회사였는데, 뒤에도 잠깐 그 얘기가 나올 텐데 굉장히 어프로치가 달랐어요. 야후는 약간 뒤처지는 그런 회사가 성장한 뒤에서는 계속 뒤처졌었거든요. 근데 야후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앞서가는 그런 아주 어그레시브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결국은 사업의 성패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기술 변화를 어떻게 따라갈 거냐, 그 다음에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미리 알고 변화해 갈 거냐, 외부 경쟁, 그 다음에 파워 디스트리뷰션. 조직이 그 안에 있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티어 1 레벨들하고 CEO의 관계인데, 이 역학관계가 계속 바뀌거든요.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회사에 가장 힘센 사람, CEO 밑에 가장 힘센 사람이 계속 바뀌거든요. 심지어 CEO도 바뀌게 되고, 그런 것들에 따라 조직 구조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뒤에 잠깐 얘기를 이제 넣어놓긴 했었는데, 일단 CEO가 바뀌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조직 개편은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거의 뭐 1번이죠, 1번. 그거 왜 할까요? 나는 기존 CEO와 전략이 다르니까. 그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인 거죠. 내 세력을 구축해야죠. 나의 친위대를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전략에 의해서 가면 가장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조직이니까요. 그 다음에 스피드, 또 제품과 조직이 복잡해지는 거. 뒤에서도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단선적인 그 아주 정형화된 그 조직도들이 있죠. 몇백 년 된 겁니다. 몇백 년 된 거고, 대부분 군사 조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진 그런 조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지금 문제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조직도를 계속 우리는 차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제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리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고객의 종류도 많고, 테크놀로지도 많고, 이걸 어떻게 다 담아낼 거냐.
하는 걸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챌린지를 받고 있는 거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복잡도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 회사는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냥 아주 단선적인 그런 군대식의 조직도를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분명히 빠지고 새는 데가 생겨요. 조직 내에서. 촘촘히 보지를 못하는 거죠. 미래 확장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저는 구글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2명짜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20명짜리, 20만 명짜리 회사가 됐잖아요. 여기에 숨은 공신이 누구냐면 전략을 총괄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초기에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의 직무 구조와 조직 구조를 미리 판을 짜놨어요. 놀라울 정도로 지금 조직이 10만 배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이 판을 짜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거의 뭐 쇼나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학자와 컨설턴트인데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 지금 5명이니까 한 100명짜리 짜놓자 이랬으면 제가 보기엔 구글은 5년을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짜놓은 직무 구조, 조직 구조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데 제가 이제 구글 들어가서 봤을 때는 거미줄처럼 짜놨어요. 거미줄 아까 저기 나와 있던 조직도처럼 복잡하다는 게 아니고 일라스틱하게 짜놨어요. 쫙쫙 늘어나게 짜놨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었죠. 이거 보신 적 있는 분? 이거 이름 아시는 분? 다행히 없군요. 네? 누가 얘기를 하셨나요? 모른다는 얘기 하셨나요? 이게 호버먼 스피어라는 건데 얘를 한번 보세요. 제 머리가 들어갑니다. 사진 하나만 좀 찍어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뭘 느끼세요? 자,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머리 작다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조직이 유연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조직이 이렇게 됐을 때의 의미는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응집력이 생기는데 가장 이 라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라인. 조직에서 라인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권력과 정보의 흐름이잖아요. 필요할 때 쫙 모이는 거죠. 정보의 흐름이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의사결정도 빨라지겠죠. 그렇지만 확장해야 될 때는 쫙쫙 늘어나는 거죠. 장난감 가게 갔다가 하도 신기해서 사왔는데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어요. 이 안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조직을 만들 거냐. 근데 실제 구글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실제. 안에서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거를 촘촘히 짜놨는데 이걸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응집력이 리더십이고 조직 문화고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테크 인프라예요. 테크 인프라가 없이는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리더십이 좋고 기업 문화가 좋아도 테크 인프라가 안 갖춰지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종업원이 아마존처럼 70만 명 머릿속에 그려지기나 하세요. 70만 명? 우리나라 군대 전체 해봐야 70만 명이잖아요. 68만 명? 네.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이. 아마존도 지금 68만 명, 70만 명인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근데 우리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렇게 큰 조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그림조차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껏 해봐야 한 100명, 200명, 300명짜리 조직만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내 머릿속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큰 조직 경험해 보는 게 그래서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큰 조직에 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여기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드리려고 온 건 아니고 저도 하나밖에 없어서 한번 꼭 네. 제가 미국에서 올 때 요거만큼을 꼭 챙겨왔습니다. 일부러. 근데 이거를 저는 제 사무실에 항상 갖고 있어요. 책상 위에 항상 올려놓습니다. 네. 항상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조직 모델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를 일단 가져와서 봤어요. 물론 학자에 따라서나 뭐 여러 가지 그 연구하신 분들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전통적인 하이어라키컬한 모델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이게 제가 보이는 99% 이상의 조직들이 이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플랫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플랫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게 있고, 플랫 트라키라는 게 또 존재하고, 홀라크리틱 오르가니제이션, 이 5가지 정도로 오늘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다 아실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뭐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탑에서부터 바텀까지 쫙 흘러가는 이런 조직의 강점은 뭔가요? 간단하죠. 누가 봐도 심플하고 누가 윈지 아래인지 상명하복의 문화가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야 라고 해놓고선, 그리고 상하가 없는 조직이야 라고 선포를 해놓고 조직도 이렇게 짜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형태대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권한과 역할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필요한 조직들이 있죠. 어디가 그런가요? 군대라든가 또 어떤 프로세스가 중요한 그런 뭐 사업분들, 어디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공공기관은 상명하복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니까.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보통 이제 조직을 짤 때, 조직과 조직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여기 다 넣지는 않았지만 3가지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인사제도도 마찬가지인데, 하버드 교수들이 만든 이론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우리 조직이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가 강한 회사냐, 두 번째는 커스터머 인티머시가 강한 회사냐, 세 번째는 프로덕트 리더십이 강한 회사냐. 이 3개에 따라서 모든 판단이 다 달라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업계에서 넘버원이 되려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넘버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가 강한 회사는 어떤 일이냐면 조선업이라든가 광업이라든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강한 회사들, 벌써 몇백 년 동안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다 보면 조직이 깨지는 이런 데죠. 반면에 프로덕트 중간은 생략하고 프로덕트 리더십이 강한 회사들,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혁신적인 회사들, 구글, 페이스북, 나이키도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런 회사들은 한 명이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를 부추기고 인커리지하는 회사들인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조직 구조를 짜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 사람 채용부터 퇴직까지가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가 강한 조직은 채용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명씩 뽑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공채로 한 10,000명씩 뽑아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뭐 고급 인력도 필요 없어요. FM대로 하는 사람이면 돼요. 필드 매뉴얼대로만 하는 사람이면 돼요. 누를 때 누르고 끌 때 끄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프로덕트 리더십이 강한 회사들은 1명씩 뽑아야죠. 최고 인재들로. 왜냐하면 그 사람을 뺏기면 우린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명이 핵심 인재가 있는데 구글에서 페이스북으로 갔다. 그 사업은 그냥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따라가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프 딘이라는 사람이 제 팀에 있었는데, 제프 딘 그 사람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면 몇천 명이 돼요. 그 사람 하나,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조직 문화를 만들고 그 안으로 담아둘 거냐 하는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죠. 우리 어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조직 구조가 맞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뭐 수직적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상황에 맞으면 그게 정답인 거죠. 두 번째 그 부분은 이제 플래터 오거니제이션인데, 이거는 보시면 사실은 앞에 것과 크게 다른 점은 없죠. 전반적으로 탑다운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는 뭐냐면 서로 상호 간에 연결되는 작업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 많은 조직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이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수평이라는 걸 얘기하고 수평 조직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 갈 만한 준비가 저는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반드시 답도 아니고 대부분의 산업의 특징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저는 과도기적으로 플래터 오거니제이션 쪽으로 방향으로 과도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저런 것들이 되려면 기업 문화도 약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테크 인프라가 같이 받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 보상에 대한 프레임워크들, 목표 수립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표 수립이에요. 이 조직 구조가 지금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조직 구조의 모든 거의 비밀은 사실은 조직을 어떻게 그리느냐도 있지만 조직을 바꾼 다음에 목표를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죠. 이런 조직을 잘 운영하는 기업들을 한번 나중에 가서 만나보시면 그 해답은 목표에 있어요. 목표와 권한, 어떻게 뭘 갖고 챙기느냐.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친하게 지내가 아니에요. 너희 둘이 같이 일을 할 때는 너희들의 목표가 공동 목표라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shared KPI 또는 shared OKR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엑셀, 파워포인트 작업해서 조직 바꾼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HR이 하셔야 되고요. 재무와 CEO가 같이 그거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들 같이 일을 하고 OKR도 같이 짜고 KPI도 같이 짜라고 해놨는데 그대로 평가를 안 하면 그거는 그냥 뭐 한 번 지나가는 프로세스밖에 안 되는 거죠. 시간 낭비만 한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얼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lat organization인데 이건 그냥 위에서 그냥 뭐 주먹밥을 밑으로 딱 던진 거죠. 위에서 아래로. 피자처럼 쫙 깔아져 버리는 그런 거죠. 위아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브라든가 어떤 고어텍스 만드는 고어 같은 경우가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함부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아예 초창기부터 거기에 맞는 사람들과 거기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리더십이 있지 않고 야 이거 쿨한데? 아 이거 수평적이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HR에 여러 가지 유행들이 있었잖아요. 유행들 중에 조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평가에서 레이팅 리스트가 3년에서 5년 정도 동안 엄청나게 핫한 주제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따라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평가를 정말 과학적으로 한 100년 정도 한 회사들이 시도를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판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보상 무너지고 그다음에 피드백까지 다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 이 조직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자칫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창기부터 C가 그렇게 돼 있을 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이게 안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문화에서는 어렵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플랫 하이라키가 참 재밌는 조직 구조 중에 하나인데 방금 보신 이제 아까 봤던 하이라키하고 이제 플랫의 중간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이 하이라키는 유지를 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뭐 한 회사를 제일 잘하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수평하잖아. 거기 아주 펀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노베이티브 하잖아. 라고 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뚜렷한 13개의 직급 단계가 있는 회사예요.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내가 윗단계로 가려면 어마어마한 절차를 거쳐서 승진을 해야 돼요. 그걸 내가 프루브해야 되고 남들한테 다 인정을 받아야 한 단계로 올라가고 그랬을 때 샐러리가 올라가고 보너스 더 받고 주식도 더 받고 그 다음에 역할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죠. 그냥 뻔하니까 구글이 이렇겠지.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역할을 굉장히 명확히 하는 게 조직 운영의 효과성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 안 되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천재고 뭐 아주 다 Y론처럼 다 뭐 그 자율적 이러면 모르는데 실제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이라키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를 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조직들 어떤 조직이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기존 그 큰 틀에서의 하이라키를 벗어난 조직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뭐 하는 조직일까요? 네? 그렇죠. TFT 그렇죠. TF를 만든 목적이 저런 건데 근데 보면 우리는 TFT라고 하는데 운영은 똑같이 해요. 이름은 TFT인데 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율권도 별로 없고 그냥 대부분 또 겸직이에요. 또 보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는지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 이거 모르는 거죠. 얘네들은 완전히 여기에 벗어난 별동대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진짜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프로젝트 X, 구글 X 같은 조직이에요.
평가도 내 맘대로 해. 그리고 너희들은 1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로 그냥 플래닝해. 보상도 별도로 갈 거야. 보상과 목표가 별도로 갔을 때 비로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운영하고 똑같이 명칭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 효과를 노릴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해봐. 우리 과거 이런 거 시도 많이 했죠. 뭐 그 사내 벤처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이름만 따다가 벤치마킹이라는 미명하에 이름만 따다가 야 우리 이거 쿨해 이런 거 해봤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심각한 고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조직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구글 X 같은 조직이에요. 구글 X는 뒤에 이제 조직도 나올 때 거기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조직들, 이런 데서들 이런 것들 많이 유지를 하죠. 네,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홀로크리틱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회사 어디죠? 제포스죠. 제포스 보스가 없다. 저도 이제 여기는 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이제 라스베가스 갔다가 견학을 갔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그게 벌써 이제 한 5년 전인데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강의도 하고, 이거 3박 4일 강의, 얘네 문화 배우는데 7,000불을 내고 가요. 3박 4일 동안 그거 강의를 들으러 간다고요. 근데 그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최근에 기사들 많이 보셨죠? 저게 작동하냐? 성과 나고 있냐?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죠. 조직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희생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한데 정말 이게 우리 업에 맞고 큰 조직에 맞는 거냐는 다를 수 있죠. 좀 어느 조직보다도 저는 제포스는 굉장히 좋은 시도들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저는 또 갑니다. 그래서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SHRM 컨퍼런스를 가는데 갔다가 들러서 다시 한번 그 현황을 좀 보고 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점에 대한 지적 얘기를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이거를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수평적인 조직을 문화를 만들고 싶어. 왜 그럴 생각을 했을까요? 멋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포스의 토니 셰이가 왜 그럼 저런 조직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핵심이 뭘까요? 하이라키한 조직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조직의 문제는 윗사람이 뭘 시키기 전까지 잘 안 움직여요. 위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네가 생각이 있으면 아무거나 해봐. 의사결정도 하고, 윗사람은 의사결정 해주세요가, 팀장님 의사결정 해주세요가 아니라 필요하면 내가 의사결정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있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움직여라 라는데, 이런 조직 구조를 바꿔서만 가능한 거냐?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방식이라든가 의사결정하는 방식만 바꿔도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직이라는 게 C줄과 날줄인데 가로축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획만 있는 거예요. 획만. 이것만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작고 한 200명일 때까지 제포스 스타트업 같이 됐을 때는 운영이 되는데, 이 무게가 생기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조직 모델은 회사의 처약을 정하는 거다. 조직의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다 틀어쥐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나눠줄 거야. 밑으로 조금씩 나눠줄 거야. 를 할 건지, 아니면 조금씩 벌려서 이렇게 약간씩의 그 하이라키를 유지를 하면서 약간 수평적으로 할 거야. 아니면 완전히 다 줄 거야. 나눠서.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파운데이션에 대한 고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조직도라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오토리티, 권한과 그 다음에 책임의 정도와 그 다음에 조직 내의 인포메이션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자,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우리가 계층이 있잖아요. 계층이 뭐에 따라 나뉠 것 같으세요? 경력이요? 네, 물론 경력에 따라 당연히 나눠지겠죠. 더 큰 거는요, 정보의 정도예요. 대부분의 조직들은 내가 위에 있으면 정보를 더 많이 가져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흘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조직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걸 좀 더 얻기 위해서 뭐 조직 내 관계도 생기고 또 약간의 안 좋은 관계도 생기게 되고 정치가 생기게 되고, 그거를 막 정치나 이런 쓸데없는 걸 안 만들기 위해서 수평적인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데 아이디어 만드는데 써라 라는 거를 메시지를 주는 거죠. 탑에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은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테크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로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떤 거 의도하느냐 탑이에 따라서 조직 틀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조직도를 그리고 권한을 나누고 만약에 권한을 적게 나누면 거기에 따라 반대급부가 생기게 되고 또 그걸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철저히 그냥 과거 하이라키를 만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그런 선택의 옵션이 있다는 것조차도 최고 경영진이 모르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 이걸 딱 보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이게 협업이 되겠구나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박스 그 라인 같지만 그거를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네. 이것도 역시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거를 개선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해요. 수직과 수평이에요. 두 가지예요, 결국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조직 내의 정보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구나. 그래서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글로벌에 중점을 줄 거냐, 로컬에 중점을 줄 거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와 중앙 통제적인 어떤 코퍼레이트 기능과 필드의 어떤 권한에 대한 책임과 그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각 옆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협업해야 되는 기능 간에 어떻게 협업을 하고 정보는 어떻게 흘러가고 이거를 보여주는 게 수평적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모든 걸 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런 옵션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 조직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기능들이 보통 있나요? 기업 안에서. 뭐 R&D, 제조, 밸류 체인별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R&D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필요한 자재를 구매를 하고 그거 갖고 만들고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커스터머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인사, 재무, 관리 이게 다잖아요. 그게 기능이에요. 그렇죠? 다 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능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는 목적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해 놨지만 여기서 완결적인 조직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R&D와 구매와 제조와 마케팅과 세일즈가 원래 따로따로 해서 하나가 되면 뒤로 쭉쭉 넘어가는 구조로 선형적으로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목적 조직은 우리 조직 안에 다 있어. 사업본부장이 내 기획자도 있고 내 제조도 갖고 있고 내 마케터도 있고 내 영업맨도 갖고 내가 전부를 소사장처럼 책임을 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더 좋나요? 알 수가 없죠. 아까 이복기 대표님이 얘기한 it depends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조직의 복잡도라든가 지역의 넓이 또 이 사업의 특징 종업원들의 성향 이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사실 합쳐진 매트릭스 조직.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기능 조직화돼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필리핀, 미국, 유럽까지 만약에 지사가 설립됐다. 그러면 얘네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제조는 그럼 한국에다 두고 얘네들은 영업만 하게 할 건지 아니면 제조를 다 각각 둘 건지 뭐 이런 판단들을 해야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조직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기능 조직과 이 목적 조직을 약간 섞은 조직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중심,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하나를 묶어서 공통적인 것들만 빼서 조직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장 뭐 생각할 수 있는 목적 조직과 기능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들의 뭐 장단점이 다들 있는 거죠. 자, 목적 조직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회사 목적 조직이다 얼마나 계세요? 많지는 않으시네요. 대부분 기능 조직이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래도 기능 조직이 좀 많으세요. 매트릭스를 하고 있다, 우리는. 와, 네.
목적 조직으로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CEO 입장에서. 근데 CEO 입장에서 목적 조직을 할 때는 일단 빨리 움직이게 하자는 거죠. 네가 다 결정해. 마지막 나한테 올라올 거는 3억 이상만 갖고 와. 그 밑은 네가 다 결정하고 버짓은 얼마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운영하고 매출 얼마 땡겨와. 이게 다예요. 대신에 그렇겠죠. 사업부장이 나 이거 하려면 사람 이만큼 필요해. 나 개발자 10명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B 사업부장이 우리도 한 20명 필요해. 그럼 개발자가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거기서 중복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사내 정치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리소스를 많이 따오는 사람이 장땡이거든요. 그러면서 목표를 부풀리고 갖은 정치가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치의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을 할 수 있는데 사장한테는 80밖에 못한다고 속이고 리소스는 100만큼 받아올 거냐. 이게 경영의 핵심, 경영의 달인들이 이거를 잘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를 그렇게 짜놔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잘 못 보는 CEO의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구조를 잘못 짜내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기능 조직으로 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는 여러 제품이 있는데 기획자는 다 내 밑에 있어. 난 기획의 대빵이야. 개발의 대빵, 난 CTO인데 1000명이 다 내 밑에 있어. 영업의 대빵은 영업맨만 한 500명 데리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협조를 구해야 돼요. 협조. 그래서 모든 공문에는 참조가 들어가게 되고 예전에 보면은 참조가 막 100개까지 들어가는 조직도 있고 막 이래요. 면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면피.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아우르는 제품들이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비스가 망했다.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기획이 책임져야 되는지 개발이 책임져야 되는지 UX가 책임져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떠넘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제 일을 만들려면 의사결정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이건 우리 프라이어리티 아닌데? 일단 늦춰. 우리 이거 개발해야 돼. 기획에서는 난리가 나죠. 우리 이거 빨리 해야 돼. 영업에서도 난리가 나죠. 빨리 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CEO한테 가서 또 이제 징징대고, 뭐, 쟤 뭐래요, 뭐, 밀르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두 개의 장점만 뽑아서 매트릭스 조직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은 회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거를 제대로 잘하는 회사는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매트릭스 조직처럼 안 해요. 그냥 매트릭스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티드 라인이라는 거예요. 솔리드 라인, 그러니까 실선과 점선이 있는 건데 우리는 조직도에 점선이 있어요. 우리는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목표, 평가, 그다음에 그 시스템상의 구현,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기 때문에 또 물론 우리 매트릭스 조직 하는데 우리 20명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죠. 흉내낼 수 있는데 그게 500명, 1000명 넘어가게 되면 그거를 시스템으로 구현해내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리더의 성숙도 여부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래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매트릭스 조직으로 해놓고 이거 뭐 복잡하니까 그냥 심플하게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나오는 밸류들을 다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 자, 이런 조직이에요. 의료 회사인데 CEO가 있고 그 밑에 신제품 개발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마케팅하는 조직이 있고 세일즈하는 조직이 있고 밑에 오른쪽에는 스텝 조직이 있어요. 이런 조직으로 운영을 아주 일반적인 조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기능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략 방향이 바뀌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 경영진이 우리는 그 의료기 중에 프라이빗 프랙티스하고 대형 병원은 나눠서 공략을 해야 돼.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을 해야 돼. 그리고 몇몇 주요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빨리 성장해 치고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제조비용 너무 많이 들어.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봐.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조직의 구조의 핵심을 프라이빗과 하스피털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라별로 신경 써야 되는 걸 다 엮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양쪽 다 이 모든 지역을 다 서포트하는 거야. 그 다음에 회사의 기본 방침은 R&D는 한 군데서 다 뿌려. 너희들 머리 좋은 애 모여가지고 새로운 메디컬 디바이스나 이런 거 만들고 다 각각이 제공을 해. 심폐기능 뭐 이런 거 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피부까지 다 연구를 해. 다 뿌려줘. 그 다음에 제조는 한 군데서 단가 낮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조직과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조직 전략적인 의도를 그대로 반영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잘 된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구글과 야후의 핵심적인 사업군만 뽑은 거예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와 야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회사는 테크 컴퍼니예요. 전형적인 기술 회사예요. 기술 회사. 기술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개발자, 엔지니어들이 왕이에요.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엔지니어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세일즈와 나머지 애들은 너희들 똑똑한 애들 뽑았지. 스탠포드, 하버드 나오고 다 똑똑한 애들인데 나가려면 나가도 괜찮아. 괜찮아. 더 잘 되면 더 좋지 뭐. 개발자는 안 돼. 이거예요. 자, 이 조직이 보면 여기는 마치 세계 회사처럼 운영을 해요. 진짜 그렇게 운영을 해요. 제가 처음 딱 들어갔는데 이건 회사야 뭐야? 왜 얘네들이 조직을 다 따로따로 찢어놨지? 심지어 한국 오피스도 세일즈 대표와 엔지니어 대표가 따로따로 있어. 이거 뭐지 도대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흔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조직을 찢어놓네. 일부러 이거를 갈등을 심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본사를 가서 HR 헤드한테 물어봤죠. 왜 이렇게 조직을 찢어놓고 운영을 하느냐? 근데 이게 공식적인 대답은 아닐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영업하고 얘네들하고 다이다이로 놔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사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전문 경영인들은 살아남게 돼 있죠. 그럼 회사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영업이 야 우리 세일즈 매출을 맞춰야 되고 시장의 컨센서스 맞추려면 너희들 이거 해줘야 돼 라고 엔지니어들한테 던져버려요. 너희들 언제까지 해와. 근데 그게 반드시 유저들과 시장의 니즈냐? 아닐 수가 있어요. 시장은 앞서가는데 돈 많이 팔리는 걸 막 공략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의 방향이 확 틀어져요. 그래서 세일즈와 개발을 완전히 벽을 쌓아놨어요. 여기는 다른 애들이고 세일즈 너희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개발 애들이 주는 거 팔아와. 이렇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모르겠고 너희들은 개발자 애들이 잘 아니까 이 업계를 잘 알고 우리 회사는 개발 회사니까 너희들은 세컨 시리즈냐. 1등 시민은 개발자니까 걔들이 갖고 잘 만들어 오면 그 열심히 팔아.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관리들은 열심히 관리하고. 완전히 새 회사가 인사 제도, 채용, 평가, 보상 거의 다릅니다. 거의 딴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테크에만 있었거든요. 개발자만 서포트를 했던 HR인데 저쪽 세일즈 애들 인사 제도는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공유도 안 해요. 지들이 어떻게 하는지. 완전 딴 회사예요, 딴 회사. 그렇게 다른 건데 이 야후 같은 경우는 뭐냐? 야후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예전에 야후 많이 쓰셨잖아요. 뭐 카테고리라는 것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는 한마디로 포탈이고 저 회사는 검색회사거든요. 굉장히 다른 비즈니스예요. 아마 사람들은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굉장히 다른 인더스트리예요. 검색과 포탈. 이 회사는 포탈이고 자기네들이 뭔가를 개발하기보다는 딴 데서 컨텐츠를 막 갖고 와요. 야후 스포츠, 야후 무비 다 딴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야후 뉴스 딴 데서 갖다가 그냥 우리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그걸로 광고를 먹고 다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디비전별로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목적 조직화돼 있어요. 그래서 뉴스다 그러면 뉴스의 헤드가 있고 그 밑에 개발자, UX, 기획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헤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각 프로덕트별로 뭐 파이낸스면 파이낸스, 뭐 그다음에 야후 하우스면 하우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그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헤드는 대부분 PD라고 해서 기획자들이 헤드가 돼요. 그러면 기획자가 기획해 준 거를 던지면 개발자가 거기 맞춰서 마치 SI 업체처럼 찍어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회사가 될 수가 없죠. 여기는 철저하게 서비스 회사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자들이나 세일즈가 요구하는 대로 회사가 쫓아가게 되고 초심을 잃게 돼서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망했죠. 요거는 알파벳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5월 달에 알파벳하고 뭐 넷플릭스, 뭐 우버 이런 회사들 다 한번 돌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이제 알파벳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회사가 구글이죠.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아시는 것처럼 A부터 Z까지가 있다는 걸 상정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구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홀딩 컴퍼니가 된 거죠.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쭉 있다가 구글, 그다음에 뭐 웨이모는 이제 자율주행차 만드는 데잖아요. 그렇게 쭉 Z까지가 있는데 이런 회사는 이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켜서 영생하게 만들겠다는 한 회사. 네스트는 홈 IT, 그다음에 엑세스는 X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에스트로 텔러 가는 거고, 그다음에 웨이모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차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의 독립법인으로 존재를 하고요. 얘네들이 거의 여기서 이제 X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여기서 뭔가가 좋은 게 나오면 하나를 뿌려줘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웨이모 같은 경우도 X 밑에 있다가 잘 돼서 분사가 돼버린 이런 케이스인 거죠. 여기가 다 아까 얘기했던 호라이즌 3 애들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97%는 여기서 벌고 있으니까. 여기 중에서도 서치와 애드에서 다 벌고 있어요. 유튜브하고. 너희들은 돈 갖다 써. 대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와서 자율주행차가 대박이 나면 나중에 30년 후에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거야. 이 모델이, 이게 바로 정확한 호라이즌 1, 2, 3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열심히 이 사업에서 돈 찍어내. 얘네들 커야 되니까.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 내에서 보면 얘네들은 뭔가요? 각각의 사업 부문이죠. 사업 부문인데 이 사업 부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3개 회사로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이드 기술팀, 안드로이드 영업팀, 안드로이드 관리 나눠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예전으로 따지면 구글 여기 서치만 해도 한 몇만 명이 되거든요. 서치 안에 그 안에 그 구글 AI라고 하는 브레인, 거기에 HR 6,000명을 관리하는 그 HR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한 2, 3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나눠놓죠. 그러니까 나눠놓다 보니까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뭘로 엮느냐? 목표라는 걸로 엮어버려요. 그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OKR이라는 걸로 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쉐어드 OKR로 엮어주고 그런 사일로를 방지하고 그거를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굉장히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 장난 아니게 일 엄청나게 하고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점검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떤 테크로 다 구현이 돼 있죠. 자기만의 철학을 다 넣어서.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아마존의 예인데 아마존 밑에 보면 여기가 이제 글로벌 펑션이고 여기는 이제 그 제프 베조스 밑에 각각의 VP들, SVP들인데 딱 특징이 뭔가요? 느낌이 어떤 조직인 것 같아요? 기능이죠. 기능으로 간다는 얘기는 물론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늦을 수 있다. 그렇지만 뭘로 극복하느냐? 쉐어드 KPI로 극복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느냐? 뭐가 좋을까요? 전문가를 키울 수 있어요. 그 분야 전문가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자기 보스가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따르지 않아요. 개발자는 우리 보스가 개발의 신이야. 그럼 완전 복종하거든요. 우리는 미국 하면 그냥 절대 수평적이 굉장히 탑다운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매니저가 아무리 낮은 매니저도 사람을 바로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일 수가 없어요. 대화하는 것만 수평적이지 그 안에 구조는 매우 수직적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다음에 넷플릭스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C레벨들이 있고 나머지 얘네들을 보면 다 프로덕션도 있고 마케팅 다 기능 조직이죠. 그 분야의 세계 최고들만 뽑아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협업할 수 있도록 계속 CEO가 챙기고 목표를 쪼고 관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글로벌이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이후에 그러면 이거를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 모델과 조직의 옵션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그럼 어떻게 그럼 끄집어내는 거냐? 이걸 어떻게 그럼 설계를 하고 우리가 컨센서스를 이루는 거냐? 하는 방법론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무지하게 많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릴 텐데 그것만 하셔도
충분히 우리 조직 안의 변화의 방향이나 어떤 그 조직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이 계속 복잡해진다는 건데 복잡도를 증가시킨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거고 어쨌든 간에 간접비를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효과성을 증대해야 되는 압박을 받는 경우에 결국은 복잡도가 커지게 돼 있어요. 관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꼭 전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조직이 커지게 되면 CEO들은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야, 이거 너무 복잡해.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한눈에 안 들어와. 간단하게 만들어. 나 헷갈리니까 뭐 사업부문으로 하지 말고 기능으로 다 바꿔. 유혹이 생겨요. 내가 다 한눈에 보고 통제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직을 단순화하는 건 좋은 건데 핵심을 놓치면서 조직을 단순화하게 되면 실제 조직이 감내해야 되는 복잡도에서 나오는 밸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워낙에 복잡한 상황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단순화시켜버리면 그 복잡도에서 나오는 밸류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객 타겟팅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고객을 분류해서 접근하거나 가격을 차별화하면 그 안에서 밸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직을 심플리파이 한다고 이걸 단순화시켜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베네핏을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직도를 단순화하면 이게 조직이 단순하게 돌아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복잡도는 그대로 다 있는데 이거를 눈을 감는 결과가 돼요. 조직도를 단순하게 한다는 걸 미명하에. 그거를 인사에서는 보고 있어야 돼요. CEO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직도를 그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 판단이 되지 않도록 HR에서 실제 우리 조직의 복잡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게 전략적인 HR 헤드의 역할이 되는, 물론 실무진들이 그 역할을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HR 헤드라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전략적인 HR BP, HR의 역할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단순할수록 좋죠. 현재 구조에서 최적화하면서 단순한 건 좋지만 지나치게 너무 오버심플리파이하면 안 된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설계를 하기 위하려면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꾸려고 하나?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고 조직 설계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한번 CEO도 바뀌었고 뭔가 새로운 전략이 나왔으면 당연히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유혹이 생겨요. 근데 물론 전략이 바꾸면 검토는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진짜 그게 필요한 거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의 범위가 크지 않으면 조직도 그거는 그냥 탑다운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홀로크로스도 있고 플래터도 있고 플랫 아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옵션이 머릿속에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복잡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냥 과거 했던 대로 조직도 엑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이름 넣고 그냥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옵션들을 전략적으로 현 상황에 맞춰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구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리소스 프리리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충분히 어떤 그 리소스가 충분한 않은 상태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전략적인 HR이 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 프로세스를 할 때 적임자를 들여와야 된다.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적임자란 얘기는 내부만으로 충분하냐, 외부만 할 거냐, 외부와 내부를 섞을 거냐, 탑만 할 거냐, 티어 1만 할 거냐, 티어 2까지 올 거냐, 아예 티어 3한테 맡길 거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적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이걸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인재와 조직을 적절히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제 다음 세션에서 이제 이 매니저님께서 얘기를 하실 부분인데 변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조직을 짜놨는데 그럼 조직을 짜놓으면 이대로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거냐? 절대 아니죠. 택도 없죠. 어떻게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변화 관리 플랜을 짜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거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문제 정의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뭘까요? 솔루션이 있는 거요. 솔루션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다.
네, 그렇겠죠. 해결해야 되는 주체가 있는 거, 그렇죠? 객체겠죠, 그렇죠?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어디에나 있는 거. 선문답을 하시는군요. 네, 또 다른 의견은 뭐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답을 갖고 있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만의 답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정의는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게 문제고 문제의 크기는 우리가 되고 싶은 것과 그 다음에 현재 모습과의 크기, 이게 경영상의 문제이고 문제의 크기입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게 뭐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우리 경영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야가 아니라 밸류체인 놓고 인사는 이게 문제고 재무는 이게 문제고 제조는 매니팩처링 이게 문제고 마케팅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가들이 그걸 다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 CEO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야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CEO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분 안 좋아요. HR이라고 하더라도 CEO들한테 야 우리 이거 문제예요. 다 싫어해요. 다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제 경험상.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라도 물론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 해결하는 분은 굉장히 뛰어난 CEO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조차 듣는 걸 나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아까 호라이즌 1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인 문제가 돼요.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만 쫓아내는 거죠. 잡아오는 거죠. 그러면 잘 돼봤자 현상 유지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회사들은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숨가쁘게. 계속 1등 못하고 2등, 3등, 10등으로 쫓아가는 거죠. 모티베이션 안 되고. 여기서 관점을 바꿔버리면 문제를 아까 얘기할 때 되고 싶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호라이즌 3로 놔버리면 문제의 타임라인이 10년, 20년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 돼버리죠. 당장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뭘 더 잘해야 돼 앞으로. 그렇게 문제를 전환하게 되면 그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사람들한테 네거티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 한번 해보자 우리. 이게 되는 거죠. 그게 기술이에요. 조직을 OD를 하는 관점의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저희 학교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AI라고 하는 Appreciative Inquiry라고 하는 거.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당장 우리 급여도 짜고 이 관점으로 조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되고 싶은데 얼마만큼 잘해야 이게 되는 거야? 이를 항상 생각하고 그거를 구성원들이나 경영진들한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거죠. 당신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10년 후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아? 우선순위가 뭐야?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 5년, 10년, 20년을 봤을 때 각각 뭘 해야 돼? 이 어젠다를 뽑아내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 조직 짜는데 1년 후를 못 내다보고 그냥 당장 짜고 그럼 1년 후에 또 후회하고 이게 아니라 아까 쇼나 브라운이 했던 것처럼 1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가장 기본은 10X예요. 10X. 현재보다 10배 커지는 걸 모든 거에 다 상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명이면 1000명짜리 채용 시스템, 1000명짜리 IT, 1000명짜리 보상, 1000명짜리 사업 이걸 미리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일은 똑같은데 계속 바쁜 거죠. 이게 하수죠, 하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하는 고민들을 하는 것이 1단계. 명확하게 문제 정리를 해라. 1년짜리 문제를 해결할 건지 5년짜리 문제 해결할 건지 50년짜리 문제 해결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위한 문제를 해결할 건지 5천만을 해결할 건지 아시아 20억을 할 건지 전 세계 60억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을 할 건지.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얘는 기본 디폴트가 60억을 보고 비즈니스를 해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 10억 명의 인생을 바꿀 거냐. 그럼 문제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버리면 공인인증서 이런 거 안 만들죠. 우리가 프랑스 애들한테 공인인증서 하라고 할 거예요.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공인인증서를 넣는다는 얘기는 핸드폰 번호 0102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한국 비즈니스만 하겠다는 얘기죠. 접근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명확한 문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바꿔라.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나도 하기가 싫은 건데 CEO는 더 하기 싫죠. 내 치부를 계속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바꾸는 게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조직 프레임을 활용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당연히 스타 모델은 기본빵이고요. 그 다음에 5 마일스톤 디자인 프로세스 요걸 오늘 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6 디자인 드라이버는 오늘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 얘기를 안 할 건데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버넌스 매트릭스. 매트릭스 상에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저는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물론 완전히 우리가 홀로크로스 이렇게 가기 어렵기 때문에 매트릭스 조직을 가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안에서 조직 간의 텐션을 어떤 정도로 쪼일 거냐, 어느 정도로 느슨하게 할 거냐, 이 가버넌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직 설계를 하는 5단계는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여러분들 다 드렸어요. 사진 안 찍혀도 돼요. 다 있습니다. 그 위라이브온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조직 역량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케이스가 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디스커버리 단계가 되는 거죠.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HR 하시는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수한테는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인다고 HR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몇 명이고요. 요 얘기밖에 못 해요. 채용에 문제가 있고요. 보상에 문제가 있고요. 요 얘기만 해요. 그럼 전체가 안 보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전략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가 어떻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뭐가 될 거고 이거를 홀리스틱하게 봐야 되는데 인사밖에 못 보니까 경영진들 테이블에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보상 얘기만 하고 있고 우리 10% 인상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아예 얘기 상대로 안 봐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케이스를 보려면 우리의 지금 전략 상황은 어떻고 경쟁은 어떻고 우리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데 모든 거 뒤지는 게 아니라 A, B는 이기고 있는데 C, D는 약하다. 그럼 C, D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지 그 안에서 밸류체인 놓고 우린 제조가 약해, R&D는 강해, 영업은 약해. 이게 나와줘야 거기서 조직을 어떻게 꾸릴지, 거기 사람을 어떻게 넣을지, 펀딩을 어떻게 해줄지, 버지팅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HR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 그냥 HR만 하다가 그냥 인정 못 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스트래티직 그룹핑. 1차적으로 하나의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옵션도 있고 저런 옵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묶어봐. 프로덕트를 한번 묶어봐. 프로세스를 한번 묶어봐. 지역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중에 우리의 문제라고 했던 스텝 1에서 했던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강약점을, 장단점을 놓고 적합한 거를 찾아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큰 프레임워크 정도를 스텝 2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본 조직 구조가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제 인티그레이션. 그런 것들이 큰 틀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조직의 다이내믹과 이것들을 다 같이 어떻게 묶어줄 거냐. 조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로 아까 얘기했던 목표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목표와 또 권한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결국은 파워를 어디다 넣어주고 뺄 거냐. 이 결정을 하는 게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이 있게 되면 그 안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탑팀, 리더십 팀이 누구냐. 그거는 CEO의 역할이죠. CEO가 봤을 때 각각의 부문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적임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우리말로 따지면 위인설관. 조직을 around people, 사람을 위주로 짜는 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유혹이 생깁니다. 내 사람을 넣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내 말대로 따라갈 것 같으니.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그 리더의 핵심 역량도 놓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경하지 못하는 리더가 올라오고 정치만 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안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 인게이지먼트 떨어지고 조직 효과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 명확하게 디파인하고 그런 사람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변화 관리할 거냐, 그 단계로 갑니다. 이거는 사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각각의 어떤 관점을 가져셔야 되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다 책 보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전략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전략이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변화의 방향이 뭐냐? 전략적인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 그래서 잘못된 부분적인 이해만, 어떤 임원들을 모아놨는데 마케팅 하는 사람 마케팅 얘기만 하고, 누구는 마케팅 와가지고 제조 얘기만 욕을 하고 앉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 각각의 다른 부분만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의식이 돼요. 문제의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해법도 다르게 나오고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전체를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조직 구조도 잘못 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개를 해야 되는데, 그 3개는 뭐냐면, 첫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 뭘 할 건지. 우리가 시간과 리소스가 무한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떤 거를 할 건지 어떤 걸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왜 변하려고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 우리나 CEO 새로 됐는데 한번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닌 거죠.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조직을 디자인하는데, 여기서 디자인은 단순히 박스와 라인이 아닌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조직의 전략에 따른 조직의 구조, 프로세스, 사람들이 어떻게 리워드 할 건지, 모티베이션 할 건지, 개인 역량은 어떻게 끌고, 요거에 대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까지. 그래서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게, 실제 이게 미국에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키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경찰관이 와서 당신 뭐 찾으세요? 그랬더니 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는데요. 여기서 잃어버렸어요? 아니, 난 저쪽 그 2블럭 떨어진 데서 잃어버렸는데 왜 여기서 찾아? 불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실제 문제가 있는 곳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실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되고 싶은 것과 현재 모습의 갭,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옵션은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점 가지고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완화시키는 거, 이 2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걸 명확하게 하는, 이 갭의 크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근데 문제인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되고 싶은 나중에 10년 후의 모습을 상정하고 거기에 맞는 큰 목표를 긍정적으로 뽑아라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스트래티지 그룹핑. 전체적인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6 드라이버, 디자인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원칙도 한번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대안들도 한번 모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효과적인 운영이 되려면 매트릭스 조직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매트릭스 조직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목표 수립이라든가 이런 리워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짤 거냐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거를 결국은 다 인티그레이션 하나로 이제 모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텐션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건 중앙에 있고 곁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중앙에서 곁가지 있는 애들을 얼만큼 세게 쪼을 거냐, 느슨하게 할 거냐, 단계수를 몇 개로 할 거냐, 이 뎁스를 얼마로 할 거냐, 이거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 통제로 할 거냐, 권한 위임으로 할 거냐, 이거는 조직의 특성이라든가 리더의 특성, 또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 난리가 져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직별 독립도를 어느 정도로 줄 거냐, 예산도 마음대로 짜게 할 건지, 사람들 뽑는 것도 마음대로 하게 할 건지, 평가, 보상 마음대로 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각각의 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 사업들을 코디네이션 해주는 것들을 스텝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스텝의 역할을 뭘로 볼 거냐, 스텝이 진짜 왕처럼 휘두르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스텝 너희들은 서포트 열심히 해, 애들 사업 잘하도록 이렇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디자인 단계에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버넌스예요. 한마디로 가버넌스는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얼마만큼 누구한테 뿌려줄 거냐,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으로 결국 운영이 될 텐데 권한을 얼마만큼 뿌려줄 거냐,
사업 쪽에 뿌려줄 거냐, 개발 쪽에 뿌려줄 거냐, 아까 구글처럼 개발 쪽 손 들어줄 거냐, 명시적으로 너희가 1등이야, 니네가 짱이야, 이렇게 찍어줄 거냐. 그게 결국 권한의 문제인 거거든요. 파워의 문제. 그 다음에 사업과 스텝 간의 관계를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텐션을 가져갈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4단계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핵심 포지션 정해놓고, 핵심이라는 건 티어 1이에요. CEO한테 직보하는 사람들, CEO한테 직보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앉힐 거냐. 그러려면 이 사람의 역할이 명확히 나와야 되겠죠.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프로파일링해서 누가 가야 되는지, 만약에 지금 없다면 공석으로 두더라도 어떤 사람이 가야 될지 계속 서치하는 이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 구조가 1번. 이거는 CEO가 할 수밖에 없어요. CEO 또는 보드에서,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그 다음에 적임자를 선정해서 앉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위인설관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거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변화관리는 우리가 원했던, 의도했던 방향대로 두 가지예요. 방향과 속도 두 가지예요. 방향과 속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이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남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가고 있다든가, 100km로 가야 되는데 50km밖에 못 가고 있다면 왜 그런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각 분야별로. 당연한 건데 그걸 잘 안 해요. 못 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변화관리 계획이 나와줘야 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요 얘기는 해드릴게요. 일단 변화관리 실행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변화관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사업 환경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은 전략과 제도를 짜요. 조직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맞는 걸 짜는데 사람들은 다 스스로 다 영악해요. 그래서 제도가 나오면 그 안에서 내가 가장 쉽게 보상받고 쉽게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기에 따라 행동이 맞춰져요. 맞춰지면 사람들의 행동이 거기에 구착화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 환경이 변한다.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뭐 경쟁자가 막 더 앞서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두 개가 안 맞죠. 안 맞으면 성과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직 구조 바꾸고 인사제도 바꾸고 조직 구조 바꾸는 거, 전략 바꾸는 거죠. 내가 못하면 맥킨지 데려다가 10억 주고도 이거 하죠. 이걸 제일 먼저 하고 일단 위안을 삼죠. 우리 한번 했어. 조직 구조 바꾸고 전략 빡 바꿨어.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돌아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가 핵심인 거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조직 구조나 이 하드웨어를 바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이것도 3시간짜리 별도 과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현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데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자가, 이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이해관계자를 잘 선택해. 이걸 잘못하면 되게 헷갈려져요. 우리가 항상 잊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예요. 정부는 엄청난 이해관계자예요. 특히나 요즘 유행하는 핀테크라든가 이쪽을 규제 쪽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주주, 이용자, 우리 직원들 다 이해관계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공동 비전을 만들어내고 변화 전략 짜고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되는 비전의 모습은 뭐냐? 그걸 커뮤니케이션하고 장애요인 없애고 마일스톤 체크하고 지속하는 게 변화관리의 답니다. 요거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프로세스 적임자를 초대하는 거 당연한 건데 엑스퍼트 모델, 컨설팅을 쓸 거냐의 문제예요. 컨설팅을 왜 쓸까요? 안에다가 알리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HR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나의 티어 1들을 못 믿겠고 굉장히 컨피덴셜하게 이걸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많은 경우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내 티어 1들, 우리 사업 부문장들만 데려다가 하는 경우. 근데 그거의 한계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거는 얘기를 못 하겠죠. 이 중에 한 명 자르고 싶은데 같이 얘기 못 하겠죠. 그럴 경우는 외부에다가 보통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당신들 밑에를 한번 얘기해봐. 요 얘기할 때는 요 모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디자인 팀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각각의 전문가들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범위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탑 팀은 못 건드리는 거고 너희들 일할 때 어떻게 편하게 할지 한번 만들어 봐. 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멀티 레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적절한 사람을 다 뽑아다가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방법을 쓸 때는 레이오프라든가 조직수 이런 것들은 절대 할 수가 없죠. 소문이 금방 나기 때문에. 이건 다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킥오프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테스팅 한번 해보고 데이터를 해서 한번 맞춰보고 그다음에 분석 미팅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받고 실행하는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결국은 이거를 제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 9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내가 이 중에 하나라도 나라기보다 우리 경영진이나 CEO가 이거에 대한 답을 못한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게 이게 구조, 박스와 이거는 신경을 많이 쓰면 나중에 뒤에 프로세스나 사람에 대한 거, 리워드에 대한 신경은 많이 안 쓰는 게 진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볼 때는 정보의 흐름, 목표 설정,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표 설정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프로세스가 아예 빠져 있어요. 대부분. 목표 설정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프로그램들, 프로세스들,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현업끼리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은 계획이거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팀에 강한 역량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거는 그 조직에 따라서 맞는 갈등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중재하고 해결해 줄 거냐? 그게 리더십의 역할인 거죠. 왜냐하면 완벽한 조직은 없어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적 조직은 목적 조직대로, 기능 조직은 기능 조직대로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을 그 경영진으로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피플 관련돼서는 자, 기본적인 틀은 이제 다 만들어 놨죠. 이제 그 틀을 실제 돌리게 하려면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뽑고 우리 조직에 맞게끔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돼서 리테인까지 할 거냐 그게 이제 인사 제도의 문제가 되겠죠. 결국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각각의 이제 이 밑에 있는 조직이라는 큰 판이 짜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각각을 담당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 방향에 맞춰서 이걸 다 재조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수평 조직으로 다 깔어. 홀로크리스로 가. 라고 했는데 기존 인사제도는 똑같이 운영한다. 절대 안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리얼라이먼트를 다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게 인사가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의 역할인 거죠. 당연히 리크루팅과 또 맞는 사람 뽑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가장 그 조직을 요즘 시대에 맞는 보상 정책을 가지고 가려면 일단 nimble 해야 된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즉시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평가하고 1년에 한 번 보상한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입니다. 저는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반드시 다시 보셔야 돼요. 저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피드백을 주게 만들어 놨고요. 체크인이라는 걸 1년에 4번 하고 그다음에 상시 피드백을 하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물론 공식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중간에 피드백이라든가 스팟 보너스 같은 걸 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팟 보너스와 이 두 가지, 스팟 보너스와 피어 보너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어쨌든 핵심은 즉각적으로 보상하는 거다. 내가 1월 달에 잘한 거 내년 1월 달에 보상 인정받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는데 단위의 그 레이어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하여튼 밑에 바닥이 바뀌는 경우 전사적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전사적으로 바뀔 때는 HR이 전혀 초대를 못 받는다. CEO가 알아서 하더라. 부문 정도 바뀔 때는 우리 HR 헤드가 CHR로만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3단계 밑에는 HR의 실무진들이 가서 도와주더라.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우리 HR의 위상이 나옵니다. 위상이 나오고 우리가 뭘 더 잘해지는지가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내용인데 전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조직 개편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HR이 사실은 사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소한의 건 챙겨야죠. 자, 요거는 그 시트에 넣어드렸는데 조직 개편이 일어난다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루저와 위너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인사는 보셔야 되고요. 루저가 왜 루저가 됐을까? 이게 정치적인 이유에서 루저가 됐는지 역량이 부족한지 재수가 없는 건지 그거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실제 그렇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루저에 대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서 이 사람 면을 세워줄 건지, 이 사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줄 건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순서는 루저한테 먼저 해주고 위너한테 할 건지, 동시에 할 건지, 위너 먼저 할 건지, 그 다음에 팀을 불러서 얘기할 건지, 전사공지 먼저 하고 팀을 할 건지, 팀 먼저 하고 전사공지 할 건지, 아니면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할 건지, 어마어마한 베리에이션이 생겨요. 전략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중은 HR이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질문들을 답하지 못하면 조직 개편 공지 나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HR이 이걸 하셔야 돼요. 전 딴 건 몰라도 요거는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만약에 HR이 안 한다. HR이 그냥 조직 개편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은 점점점 정치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조직 설계를 잘 하려면 진단 분석 스킬, 그다음에 어떤 깊은 호기심, 조직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뭐 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거 말고 답은 현업에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시고 얘기 듣고 계속 우리 산업에 대한 트렌드 확인하시고 그거를 다시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그 클라이언트와 얘기를 계속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역시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이거는 오늘 얘기 다 들으신 거하고 앞에서 2번에서 하셨던 거 있죠? 그거를 다 접목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조 특성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왜 이렇게 짜여졌을까? 그 다음에 뭘 개선해야 될까를 먼저 현재를 돌이켜보시고 두 번째를 가게 되면 우리가 3에서 5년을 봤을 때 지금 당장 문제라기보다 3에서 5년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닥칠 거냐를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놓고 뭐가 부족할 건지 정말 그렇게 되면 비어있는 산업군이 있는 건지 프로세스가 없는 건지 사람이 없는 건지가 보일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5 마일스톤을 적용해서 한번 5단계를 짜보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 정보의 흐름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우리 조직이 좀 더 잘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얘기를 뭐 간단하게나마 조직의 뭐 정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 얘기를 했고 그거를 검토하는 전략적인 프로세스를 쭉 보셨는데 뒤에서 말씀하실 롯데의 이종학 매니저가 이제 실제 사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체인지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사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전략적인 포인트를 약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사람들은 변화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우리 선조 때부터 이런 세이버 투스 타이거한테 당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게 되면 일단 내가 죽을지도 몰라가 기본 뇌의 반응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미그달라라는 애가 작용을 해서 굉장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fight or flight 모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일단 기분 좋을 수가 없다. 그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변화든지 요 단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HR을 하실 요건 제가 슬라이드는 어디렸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 2단계인지 소문이 나는 단계인지 아니면 쭉 해서 적응해서 올라가는 단계인지 바닥인지 내려가고 있는지 요걸 계속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끔. 한 가지만 써서는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진짜 전략적인 역량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뇌의 반응인데 이게 조직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CEO가 우리 조직 바꿔, 전략 바꿔 하기 전에 CEO는 벌써 긍정적인 상태로 돌아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CEO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직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타임 레그가 존재해요. 쫓아오질 못해요. 정보의 제한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회사가 잘 된다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변하는 게 귀찮은 거죠. 불안하고.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메꿔줄 거냐, 그 다음에 이 폭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게 경영진의 선택인 거죠. 그걸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고요. 정보를 많이 내려주실수록, 많이 공유할수록 이 고통이 적어집니다. 이것 타임도 짧아지고 이 폭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리지스턴트한 사람들, 그다음에 릴럭턴트한 사람들, 리셉티브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이 그룹을 일로 어떻게 편입시킬 거냐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HR로서의 이제 속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제가 오늘
좀 욕심이 좀 많아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뒷부분을 좀 많이 서둘렀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강의로 한 번은 끝날 게 아니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생각을 못 하셨을지 않죠. 근데 현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쁘다 보면 묻히게 되는데 인사를 하시면서 필요하신 것들 꺼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여기에 들어오시면 같이 HR 하시는 분들 모여서 같이 논의도 하고 필요하면 제가 오프라인 메이팅도 할 테니까 같이 만나서 이 얘기를 연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